한윤희는 그날 아침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 서진국이 던진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명절 저녁상에서 갑자기 터진 폭탄 선언.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죠. 금고 속에 숨겨진 낯선 여자의 사진. 이연지라는 이름의 통장. 그리고 20살 청년 박준영의 출생신고서. 아버지 서진국, 어머니 이연지. 윤희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또 다른 가족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말이에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주면서 정작 윤희와 친자식들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쪼들리며 살았는데 말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더라. 그날 밤 윤희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새 도장을 꺼냈습니다. 한윤희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도장을.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만 찍어왔던 도장. 이제는 자신을 위해 찍을 차례였어요. 과연 68살의 한윤희는 이 도장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년간 속여온 남편과의 마지막 대결. 숨겨진 재산과 또 다른 가족의 진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부치던 여자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로 한윤희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스며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새벽 5시부터 부엌 깬 기름 타는 소리가 요란했죠. 한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묵직했어요. 손목엔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윤희는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40년. 매년 명절이면 이렇게 혼자서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시죠. 기름이 팔팔 끓자 윤희는 호박전부터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노릇노릇한 빛깔이 올라왔습니다. 하나, 둘, 셋. 10장을 붙이고 나니 벌써 손목이 아팠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야, 전 몇 개나 붙였어. 아직 호박전 10장밖에 안 했어요. 그럼 빨리 해. 애들 오기 전에 다 해놔야지. 남편 서진국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나는 걸 보니 게임을 하는 모양이었죠. 윤희가 부엌에서 얼마나 바쁜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김치전을 부치다가 윤희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손등을 데웠죠. 아!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딸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몇 시에 가면 돼요? 지금 전 부치고 있으니까 2시쯤 와.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매년 하던 일인데 뭐. 전화를 끊고 윤희는 다시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파전, 동태전, 새우전. 한 장씩 부칠 때마다 허리가 더 구부러지는 것 같았죠. 오후 1시쯤 되자 진국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전 태워 먹었네. 집중 좀 해. 윤희는 까맣게 탄 김치전을 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진국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다시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 올해도 이렇지. 전 부치다 허리 끊어지겠는데 아무도 괜찮냐고 묻질 않아. 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매년 이맘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큰아들 민호는 아내 소영과 함께 왔고 둘째 딸 수연은 남편 태준과 손잡고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희는 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어요. 접시를 나르고 젓가락을 놓고 물컵을 채우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죠. 수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래도 너무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런 게 익숙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매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저녁상을 차리면서 윤희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봤습니다. 파마한 머리는 부스스했고 앞치마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죠. 한윤희. 이름 3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을까? 한윤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윤희는 마지막으로 밥그릇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어요, 엄마. 수연의 말에 윤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며 윤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녁 6시 드디어 모든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윤희가 정성껏 준비한 전, 잡채, 갈비찜이 식탁을 가득 메웠어요.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생 많이 했네. 올해도 맛있게 해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손맛이 좋아. 진국은 소주 한 병을 따며 큰아들 민호에게 잔을 건넸어요. 아버지, 저는 운전해야 해서요. 그럼 태준이나 받아. 수연의 남편 태준이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한 입 맛보더니 진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윤희 손맛이야. 매년 이 맛이니까 질리지도 않고. 윤희는 밥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족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수연이 아이들 교육 얘기를 꺼냈죠. 시어머니는 동네 아줌마들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가끔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는 것 외에는 대화에 끼지 못했죠. 사실 끼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 나눌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진국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진국은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는 입을 열었죠. 우리 이혼하자.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민호는 입에 물던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있었죠. 윤희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헤어지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진구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해 본 결정이에요. 진국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지금 술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야. 정말 진심이야. 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진국은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윤희야, 우리 이제 각자 살자. 40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윤희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 거야. 40년 살고 밤상 차린 사람한테 이 말부터 해. 명절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윤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말수도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어색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줄은 몰랐어요. 민호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오늘은 술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술 먹고 짓거리는 줄 아나. 진국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내가 몇 달째 생각해온 일이야.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졌어. 윤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국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 그럼 지금까지 산 40년은 뭐였을까?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진구가 내가 미쳤나? 명절날 이런 소리를 하다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니까 말하는 거야. 진국은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왜 이혼하자고 하세요? 진국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이제 지쳤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서로 할 말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윤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쳤다고. 그럼 나는 지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나.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내가 더 지쳤을 텐데. 수연이 몰래 윤희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명함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참고만 계시지 말고. 이젠 준비하셔야 해요. 윤희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조성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딸이 이미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나? 아니면 평소에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 보였나?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맛있게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해버렸죠. 진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해보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은 가족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명함을 꽉 쥐고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실감이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윤희는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진국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윤희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친정에 가 계셨죠. 윤희는 식탁에 앉아 수연이 준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조성우 변호사, 가족법 전문,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전화를 해야 하나?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부부싸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명함을 서랍에 숨겼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진국이 아니라 수연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수연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드릴게요. 뭐야, 이게. 봉투를 열어보니 새로 파준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윤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준비하셔야 해요. 아빠가 진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봉투엔 뭐가 들어 있는데?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서재 금고 열쇠예요. 뭐라고? 몇 달 전에 아빠가 술 드시고 잠들었을 때 찾았어요. 윤희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너 왜 이런 짓을? 엄마,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전화 받을 때도 이상하고 외박도 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진국의 행동이 이상했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도 딴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혼 얘기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윤희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작고 차가운 쇠붙이였죠. 이걸로 진국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정말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르는 게 있다니.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수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알 권리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 알겠다. 수연이 돌아간 후 윤희는 혼자 남았어요. 열쇠를 들고 진국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죠. 진국이 중요한 서류나 통장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서재 한쪽 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철제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열쇠를 넣고 돌리니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증서, 적금 통장. 그런데 그 사이에 낯선 이름이 적힌 통장이 있었어요. 이현지. 누구지, 이 사람.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 옆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진국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고 매우 친밀해 보였죠. 현지, 이 사람, 몇 년 전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그 이름. 그때 진국에게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구나. 윤희는 손이 떨렸어요. 더 뒤져보니 호텔 영수증들도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진국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연지와 함께 간 거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 나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국은 다른 여자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계약서였는데 계약자가 이연지로 되어 있었죠. 보증금과 월세를 진국이 내고 있었어요. 집을 사준 거였습니다. 윤희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죠. 이혼을 하자고 한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나를 버리려는 거였구나. 내가 도장만 찍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 당신이 숨긴 세계, 내가 열어볼게. 이제는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윤희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 사용법을 수연이 가르쳐줘서 다행이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 했죠. 금고를 다시 잠그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40년을 바쳐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버려질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윤희는 새로 만든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한윤희. 이름 세 글자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도장으로 내 인생을 바꿔볼까?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겠어. 저녁이 되어 진국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윤희는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진국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윤희도 말없이 마주 앉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당신의 비밀을 알았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윤희는 진국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나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국이 출근한 후 윤희는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뒤져봤어요. 맨 아래쪽에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계약자 이름이 이상했죠. 박준영. 누구지 이 사람? 계약서 날짜를 보니 작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더라고요. 그 옆에는 증여세 납부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증여자는 서진국, 수증자는 박준영. 진국이 이 박준영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준 거였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윤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연지는 그렇다 치고 박준영은 또 누구지? 왜 진국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큰 돈을 줬을까? 더 뒤져보니 출생신고서 사본이 나왔어요. 박준영, 생년월일 2005년 3월 15일. 올해 20살이네. 부모란에는 아버지 서진국, 어머니 이연지.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진국과 이연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20살이면 언제 낳은 거지? 계산해보니 2005년이니까. 그때 진국이 48살이었어요. 윤희는 48살이었고요. 그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진국이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던 때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난 아무것도 몰랐어.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수연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윤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게. 혼자 있기 힘들어. 알겠어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1시간 후, 윤희는 수연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프린트한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죠. 엄마, 이 박준영, 아빠랑 현지 씨 사이에서 나온 아이 같아요. 올해 20살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20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아들이 있었던 거야.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리고 형이랑 저는 뭐예요? 우리도 아빠 자식인데.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화내지 마.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구나. 다른 가족을 꾸리고 있으면서 우리에겐 모른 척했어. 수연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 아파트 값이 3억 원이에요. 우리 집보다 비싸잖아요. 자기 친아들한테는 이런 집을 사주고. 정말 그랬어요. 윤희네 집은 20년 된 다세대 주택이었죠. 리모델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곰팡이도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박준영에게는 새 아파트를 사줬다니. 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학비 납부 내역서예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아빠가 내고 있어요. 윤희는 그 서류를 받아봤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죠. 민호와 수연은 국립대를 보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애들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했는데 박준영은 사립대에 등록금까지 대주고 이게 말이 되나? 수연이 울먹였어요. 엄마,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아빠가 정말 나빠요. 윤희는 처음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곧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포기하지 않겠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더라.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변호사한테 가볼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잘하셨어요, 엄마. 윤희는 조성우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이제 정말 전화를 걸 때가 온 것 같았죠.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성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윤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진국이 숨겨온 모든 것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국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윤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온 사람,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사람. 이제 모든 걸 알았어. 하지만 아직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겠어. 윤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조성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윤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닉 재산과 혼외 자식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진국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술상 좀 차려줄래? 이야기할 게 있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진국은 양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윤희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어요. 두부김치, 계란말이, 오징어 채볶음. 평소 진국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소주 한 병과 맥주 2캔도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상을 차리고 나서 윤희도 마주 앉았습니다. 진국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나도 한잔 할래. 윤희는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죠. 진국이 첫 잔을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들을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서 미안해. 애들 앞에서 그럴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진국은 2번째 잔을 비우며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로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게 부부라고 할 수 있나? 윤희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때부터였을까요? 하지만 이 말은 속으로만 했죠. 진국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 봉투 안에는 이혼합 비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진국 쪽은 서명이 되어 있었죠. 조건을 보니 윤희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말이죠. 다른 재산은 모두 진국이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진국이 말했습니다. 집 한 채 줄게. 도장만 찍어. 그럼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더 이상 서로 괴롭히지 말고. 윤희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낡은 집 한 채라니. 진국은 그게 공정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때 윤희도 자신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도 준비한 게 있어요. 진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그게. 윤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여러 증거 자료들. 진국은 그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내가 준비한 재산분할 청구예요. 이혼? 좋아요. 그런데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진국이 이현지와의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금고에서 찾았어요. 당신이 숨겨둔 모든 것들을요.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호텔 영수증. 윤희는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진국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준영의 출생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당신과 이현지 씨 사이의 아들. 올해 20살이죠. 진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이럴 수 있어. 그깟 딸년이 부추겼지. 수연이가 이런 짓을 하라고 했겠지.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평생 참고 살던 한윤희가 오늘은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한 도장이 아니라 저를 위한 도장이에요. 진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나왔어요? 20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면서 윤희는 재산분할 청구서를 가리켰어요. 당신이 이현지 씨에게 써준 돈, 박준영 씨에게 준 재산, 모두 우리 공동 재산에서 나간 거예요. 그것부터 정산해야죠. 진국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신 나갔나? 그런 돈이 얼마나 되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학 등록금까지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대요. 은닉 재산과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진국이 화를 냈습니다. 야, 한윤희.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이에요.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줬다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였잖아. 진국의 말에 윤희는 잠시 멈췄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당신이 바깥에서 다른 인생을 살 동안 저는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이 숨겨온 20년 저도 찾아갈 거예요. 진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윤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드릴게요.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요. 진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혼자 남아 술상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았죠. 드디어 시작됐구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하는 일이야. 윤희는 새로 만든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이 도장을 쓸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나 조성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큰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윤희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조성우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윤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부인, 이 정도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은닉 재산과 사생아 증거가 명확해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이현지 씨에게 지출한 모든 돈을 추적해야 해요. 공동재산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니까요. 이건 재산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윤희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그럼 박준영 씨에게 준 아파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여 무효 소송을 따로 걸 수도 있어요. 배우자 동의 없는 증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0년간의 불륜, 혼외 자식까지 있으니까요.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 주거든요. 윤희는 숫자를 들으니 현실감이 났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합의를 원한다면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윤희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진국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면 되겠죠. 집으로 돌아오니 진국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게 이상했어요. 윤희를 보더니 말했죠. 어디 갔다 와?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요. 진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희야,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젯밤에 다 끝났잖아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진국이 일어나 윤희 앞에 섰어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다 망가져. 이미 망가진 거려. 진국은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현지와는 정리할게. 박준영이도 만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너무 늦었어요. 윤희는 단호했어요. 20년 동안 속이고 살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동안 저는 뭐였어요? 바보였나요? 진국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넌 뭘 원하는 거야?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 아저씨였는데 진국 앞으로 온 서류였죠. 진국이 받아보더니 얼굴이 파래졌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조성우 변호사가 빠르게 처리해 준 거였죠. 진국이 서류를 휘둘렀습니다. 야, 한윤희. 너 정말 이럴 거야. 법원까지 가서 이런 짓을 할 거야. 이런 짓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예요. 윤희는 차분했어요.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야기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요. 당신이 숨긴 재산 다 공개될 거예요. 진국이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해? 내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줄 텐데. 그건 당신이 생각할 일이에요. 윤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더 이상 숨기고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공개적으로 처리될 거였거든요. 오후에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변호사 상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생각보다 유리한 상황이래. 정말요? 다행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엄마, 힘드시면 우리 집에 계세요. 괜찮아.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끝까지 해결할 거야. 저녁이 되어도 진국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윤희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죠.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나는 오직 아내로 살았지, 한윤희로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하지만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윤희는 새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한윤희라고 새겨진 글자가 선명했죠. 내일부터는 이 이름으로 살 거야. 누구의 그늘이 아닌 나 자신으로요. 핸드폰에 수연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수연아. 엄마도 이제 시작이야. 68배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야. 밤이 깊어가도 윤희는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니 설렜거든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자유로워지고 있구나. 이제 진짜 한윤희로 살 수 있겠어.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윤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성우 변호사와 함께 갔어요. 진국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윤희는 긴장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진국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길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오반오반으로 하고요. 위자료는 1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우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신청인의 불륜과 재산 은닉이 명확합니다. 재산 분할은 7대3 정도가 적정하고요. 위자료는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윤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사진,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진국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양측이 더 협의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진국이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윤희야,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 할 말은 다 끝났어요. 제발 한 번만. 윤희는 조성우 변호사를 먼저 보내고 진국과 카페에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들어볼 생각이었죠. 진국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현지와는 완전히 끝낼게. 박준영이와도 연락 안 할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동안 저는 뭐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진국이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야. 좋은 기억도 있잖아. 좋은 기억이요. 언제였을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나요? 윤희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진국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결혼은 연애 결혼이 아니었거든요. 중매로 만나서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대로 결혼했죠.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랑을 기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한 번도 한윤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진국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우리 사이엔 희망이 없는 거야. 네, 끝이에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국도 함께 왔지만 서로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진국이 다시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요. 윤희는 간단히 안주만 준비했어요. 진국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정말 마지막이야. 이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혼합의서를 꺼냈어요. 조건을 보니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집과 예금 반반씩.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끝나는 건 당신이죠. 난 이제 시작이에요. 진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희는 자신도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조성우 변호사가 준비한 최종 제안서가 들어 있었죠. 재산분할 7대3,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박준영 명의 아파트 증여 무효. 진국이 서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과하잖아. 과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법원에서도 이 정도는 인정해 줄 거래요. 진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회사에서도 알게 되면 승진도 못하고. 그건 당신이 생각할 일이에요. 윤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20년 동안 두 가족을 뒀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진국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40년이었는데 그 40년 동안 당신은 가족을 가졌고 난 인생을 잃었어요. 윤희는 새 도장을 꺼냈어요. 한윤이라고 새겨진 도장이었죠. 이 도장은 나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 찍는 도장이 아니라요. 진국이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시작이에요. 윤희는 조성우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죠. 40년 만에 자신을 위해 찍는 첫 번째 도장이었어요. 진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윤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들이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죠.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한윤희로 사는 첫 번째 인생이.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고 재산분할도 끝났어요. 윤희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됐죠.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의 70%. 진국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승진은 물 건너갔거든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박준영 명의의 아파트도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증여 무효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현지와 박준영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윤희는 다세대 주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짐을 싸면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한때는 소중했던 기억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어요. 사진들을 상자에 넣어 수연에게 주기로 했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의 추억이니까요. 수연과 민호가 이사를 도우러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향으로 가실 거예요? 응, 서울은 이제 지겨워.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윤희는 고향인 전라도 구례로 가기로 했어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익숙한 곳이었죠.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사서 혼자 살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짐을 챙기며 윤희는 새 도장을 들었습니다. 한윤희, 이제 정말 이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68배 나이지만 늦지 않았어. 수연이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가끔 올라오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너희들이 내려와. 시골 공기가 좋아. 민호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고마워, 민호야. 오후 2시, 윤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손가방이 전부였어요. 가볍게 떠나고 싶었거든요.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서 기다렸어요. KTX가 아닌 무궁화호를 탔죠. 천천히 가면서 풍경을 보고 싶었어요.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음이 홀가분했죠. 핸드폰에 수연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무사히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엄마가 정말 멋져 보여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응, 엄마가 엄마를 처음 만났어. 이제부터 한윤희로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 기차는 점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펼쳐졌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아름다웠죠.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고향으로 가요. 오랜만에 돌아가시나 봐요. 네, 40년 만에요. 그동안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고향이 그리우셨겠어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말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웃과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집 안에만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간단한 김밥이었어요. 하지만 맛있게 느껴졌죠. 자유롭게 먹는 첫 번째 식사였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빨리 먹으라는 재촉도 없이 천천히 씹으며 창밖 풍경을 봤어요. 기차가 대전을 지나 익산을 거쳐갔습니다. 점점 고향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설렜죠. 새로운 집에서는 뭘 하며 살까? 작은 텃밭을 가꿔볼까? 독서 모임에도 가입해볼까?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오후 5시 드디어 구례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역이었지만 반가웠어요. 어릴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택시를 타고 미리 계약해둔 집으로 갔어요. 산자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집 열쇠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가구는 없었지만 깨끗했어요. 내일부터 하나씩 꾸며나가면 되겠죠. 저녁이 되어 마을 이장님이 인사를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잘 부탁드려요. 네, 조용히 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윤희는 빈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이불 하나만 깔고 누웠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일기를 써봤어요. 오늘부터 새 인생 시작. 한윤희 68살의 첫 번째 하루. 수연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잘 주무세요.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하루 기대돼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윤희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수연아.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68, 전을 붙이다 버려졌지만 도장 하나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름 3글자 한윤희, 이제부터 나를 씁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하루가. 그렇게 한윤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40년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햇살을 찾은 여자. 이제 그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윤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윤희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용기죠. 40년 동안 점만 붙이며 살았던 윤희가 마침내 자신만의 도장을 찾았듯이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윤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나 윤희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